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스탠퍼드 대학교 최고의 인생설계 강의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자이자 작가로서 나의 목표는 선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뜻밖의 통찰력을 지닐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나는 모든 학생이 강의실에서 새로운 개념과 과제를 만남으로써 한층 자신감 있게 세상과 마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은 후 독자 여러분도 주변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책 속의 올바른 행동이냐 영리한 행동이냐와 관역은 화살을 쏜 후에 그려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행동과 영리한 행동.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큰 함정이 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대신 영리한 행동을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종종 혼동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상황을 시시콜콜 자세히 따져서 자기한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는 하지만 실은 올바르지 않은 해결책, 즉 영리한 선택을 생각해내곤 한다. 랜디 코미사르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 점을 설명했다. 언젠가 그는 건축업자를 고용해 집을 수리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일을 형편없이 하는 바람에 작업이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수리를 하고 잘못된 곳을 고쳐야 했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건축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지막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했으니 지불해달라는 것이었다. 랜디는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산만하고 꼼꼼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무언가를 착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지불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랜디가 수리 기록과 영수증들을 뒤져보니 정말로 마지막 작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랜디는 건축업자의 회계정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지불 비용이 없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건축업자가 비록 일은 잘못했을지언정 그에게 지불할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즉시 수표를 써서 보냈다. 영리한 행동과 올바른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때면 내가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한 소송 사건이 떠오른다. 그것은 부당해고 소송이었는데 한 여성이 스톡 옵션을 받는 날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 고용주를 고소한 상태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0주 동안이나 이어졌고 배심원의 한 명인 나도 올바른 결정이 무엇일지 오랫동안 고민해야 했다. 법은 고용주에게 유리한 상태였다. 고용주가 지면상의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여 채용된 임시 고용 상태라 고용주가 언제든지 해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해고 시기를 고려해 볼 때 고용주가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배심원단은 여러 날에 걸쳐 심사숙고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이유는 올바른 결정과 영리한 결정 사이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신 그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보상을 판결했지만 말이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피고인 고용주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위의 건축업자의 이야기와 재판 이야기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이익인 결정을 합리화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살면서 같은 사람들을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는지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3의 법칙.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실수 하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무를 맡으면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망치기 십상이다. 인생은 마음이 끌리는 매력적인 기회들이 무수히 놓여있는 뷔페와도 같다. 하지만 접시에 너무 많은 음식을 담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뷔페에 차려져 있는 기회들을 전부 시도해도 된다. 단, 한꺼번에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레그 맥거운도 말했듯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게 된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기회란 흔치 않은 것이라고 배우다가 나중에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만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풍부한 기회를 마주하면 뷔페에 온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달려든다. 즉,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내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한 번에 딱 3가지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 물론 그 3가지는 삶의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를 비롯한 여러 군대에서는 3의 법칙을 활용한다. 수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3가지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군대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조직되어 있다. 예컨대 분대장은 사격조 리더 3명을 지휘하고 소대장은 분대장 3명을 지휘하며 각 중대는 3개의 소대로 구성된다. 군에서는 4의 법칙도 시도해봤지만 3의 법칙보다 효율성이 훨씬 떨어졌다. 당신의 할 일 목록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것이 해야 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고 싶은 일인가? 해야 하는 동시에 하고 싶은 일은 실행하기 쉽다. 예를 들면 절친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다.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도 싫은 일은 안 하기로 선택하기가 쉽다. 예시로는 당신 업무와 별로 상관이 없는 미팅에 참석하는 일이다.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 예시로는 경비 보고서 작성하기와 쓰레기 내다 버리기가 있다.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하고는 싶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일이다. 어떤 경우에는 눈앞의 기회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결국 하기로 결정한다. 그 일을 하려면 없는 시간을 쥐어짜야 할 상황임에도 말이다.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가 아무리 놓치기 아까워도
거기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안다면 과감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경우에 나는 이런 편지를 보낸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할 시간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의 제안에 감사하고 있음을 충분히 표현하면 앞으로 찾아올 다른 기회에 문을 열어놓게 된다. 그리고 다른 온갖 매력적인 기회와 목표에 쓸데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유용하다. 하루 중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또 해야 하는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약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또 꼭 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우선순위 목록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하고 싶은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꼭 해야 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일이라서 하기 싫은데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시간 사용 패턴을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스스로 한계를 둔다는 게 다소 불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일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모가 되면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일단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 또 중요한 마감일이 코앞에 닥치면 다른 모든 일들을 잠시 미뤄둬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 요리 동호회를 만들면 된다. 몇 년 전 나는 요리랑 친구랑이라는 이름의 모임에 소속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모임의 회원 6명은 일요일마다 한 회원의 집에 모여서 요리를 만들었다. 회원들이 식재료들을 준비해 와서 함께 다양한 요리를 만든 다음 6명이 그 요리들을 똑같이 나눠서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요리랑 친구랑은 요리를 즐기고 사람들을 사귀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이었다. 당신도 일과 좋아하는 다른 활동을 결합할 창의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펀 맨들바움의 경우를 살펴보자. 펀과 미팅을 하려면 당연히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펀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열정적인 스포츠 광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운 벤처 사업권을 그녀와 상의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그녀의 하이킹에 동참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펀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러 갈 때 운동화를 신고 생수 한 병을 손에 들고 간다. 그녀는 이것이 벤처 기업가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사업을 파악하는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도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크 페인팅을 하는 화가 린다 가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녀는 화가인 동시에 적극적인 환경 운동가다. 그녀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자신의 작품을 이용해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조금만 연습하고 노력하면 일상 곳곳에서 빛나는 기회를 날마다 찾아낼 수 있다. 당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라.
책상에 늘 감사 카드를 준비해 놓고 수시로 활용하라. 세상은 좁음으로 살다 보면 같은 사람을 언제고 또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의 평판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평판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므로 신경 써서 지켜야 한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법을 익혀라. 영리한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라. 그래야 나중에 당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지 마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잘 생각해 보라. 당신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인생이 곧 협상이다. 자기중심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는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 인간관계에도, 효과적인 팀 업무에도, 당신의 성공에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공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각자의 문제나 고민과 힘겹게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이 겪는 문제는 부러진 다리나 멍든 눈처럼 겉으로 금방 보이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외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노래 중에 내 마음에 콕 박힌 구절이 있다. 내 상처를 당신이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사다. 이 구절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이나 그가 겪는 문제를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시킨다. 사실 우리가 겪는 역경과 괴로움은 타인이 그것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또 타인을 마주할 때 늘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처럼 대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된다. 그들은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힘겨운 문제들은 나중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때 활용할 도구와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된다. 동시에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할 기회도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남을 누르고 이겨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첫 주에 기숙사 룸메이트에게 미적분 과제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 아니야? 너는 의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나는 못 가면 안 되잖아?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 4년 후에 서로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기에 나를 도와주기 싫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나는 아들 조씨가 학교의 상대평가 방식을 두고 툴툴대는 모습을 보았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시험을 위해 학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친구들이 남과 비교할 때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신경 써야 함을 의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들기는 쉽지 않다. 나도 한동안 그런 학교 환경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훌륭한 팀플레이어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런 경쟁 마인드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훌륭한 팀플레이어는 타인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사실 조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당신 개인의 성과는 덜 중요해진다.
대신 사람들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당신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또한 당신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 업무를 배정받은 팀원들에 의해 대부분의 성과가 달성된다. 따라서 당신이 팀원들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면 당신의 실행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훌륭한 팀 플레이어는 각 구성원을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지 잘 알며 그들의 성공을 도울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는 팀원들이 각자의 강점을 이용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모든 팀원이 쉽게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팀에서 일할 기회가 많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이다. 이런 팀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른 팀원들의 기여를 감사하게 여긴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에 가장 알맞은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또 자신의 기여에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팀원의 기여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업무 환경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화살을 쏜 후에 관역을 그린다이다. 나는 이 말을 동료 포러스트 글리크에게 처음 들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할 때부터 이 원칙을 항상 고수해왔다고 한다. 이 원칙은 먼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강점을 토대로 업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관심사와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해 팀을 구성하는 일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로 당신은 어떤 정보나 자원, 접촉할 사람, 기회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이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대로 요청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지만 서투르게 요청하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이디 로이제는 타인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타입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그들이 그녀에게서 얻는 반응이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녀에게 부탁할 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은 가급적 절약하고 그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메일은 하도 장황하고 산만해서 그녀가 거의 분석하다시피 읽어가며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 후에 내용을 쪼개고 다시 정리해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메일 발송자가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할애해 그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즉, 만일 하이디가 당신을 몇 사람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당신은 그 각각의 인물에 맞는 일련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그녀에게 보내야 옳다. 그녀가 간단한 소개글만 덧붙여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당신이 그녀가 당신을 돕는 과정을 쉽게 만들면 그녀는 더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돕는 과정이 어려우면 당신의 부탁은 그녀가 처리하는 일들의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된다. 요컨대 남들이 당신을 쉽게 도울 수 있게 만들어라. 상황을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부탁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이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최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팀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당신 자신을 쉽게 도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기술들을 익히면
당신의 성공에 한층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도울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